알쏭달쏭 궁금한 남자친구의 속마음, 알다가도 모를 직장 동료의 마음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여기 오늘의 심리에서 다 들어드립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대나무숲 오늘의 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영희진 기자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좀 공간이 바뀐 만큼 좀 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고민 시작해볼까요? 네. 네. 요즘 근데 우리가 사건, 사고 굉장히 많잖아요. 한 사건, 사고가 지나가면 또 새로운 게 생기고 계속 빵빵 터지는 느낌? 이게 뭐 정치계뿐만 아니라 특히 연예계 쪽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서 아마 명 기자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사건부터 좀 골라와야 할지 조금 고민이 됐었는데요. 네. 우리 연예인들 단톡방에서 몰카가 나왔던 사건 기억들 하시죠? 네, 이 몰카 문제 사실 어제 오늘 일 아니잖아요. 네. 이 단톡방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이 올라왔고 그 단톡방 안에 있던 남자들이 다 돌려봤고 이 돌려보면서 하마 입에 담지 못할 단어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화가 났던 거는 이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건의 당사자의 이름이나 가해자의 이름이나 몰카 범죄의 본질이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땡땡땡 동영상. 그 영상에 누가 나왔고 그 영상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사람들이 검색해 봤다는 데서 참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엄연한 범죄임에도 사실 불구하고 연예인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 몰카 범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 네, 근데 먼저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가해자의 실명 혹은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초기에는 이제 피해자가 누구냐, 어떤 피해자의 어떤 동영상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한동안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거기에는 역시 또 언론인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누구누구 동영상. 네, 사실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는 걸로 돌기도 했지만 그 찌라시가 마치 사실인 양 기사화시킨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쵸. 아니 근데 요즘에 정말 성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몰카 범죄라는 게 그 안에서 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증가를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요, 이 스마트폰, 요새 스마트폰 많이 쓰니까요. 이 스마트폰 기기에 따른 몰카 범죄가 2007년에는 564건에서 2014년에는 무려 6,735건. 갑자기? 네, 그리고 2015년에는 7,730건, 그리고 2017년에는 6,470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범죄율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처벌받는 사람들도 늘어나야 되고 형량도 좀 높았으면 하는데 어떤 정도예요 지금? 실제로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인천의 한 30대 남성이 여자 다리를 19번 찍고 20번째 찍다 걸렸습니다. 자, 벌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아 처음 걸렸으니까 벌 안 받았다. 네, 조건부 기소유예. 초범이라서.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남성이 여자 다리를 이제 20대 남성이 여자 다리를 2번 찍었는데 이분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았다. 그 종아리가 성적 수치심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를 입증할 수 없어서 그 기준을 누가 벌을 정하나요? 받지 않았어요. 판사님이 정하시나요? 판사님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네요. 근데 사실 이게 찍는 사람은 왜 찍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찍는 사람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남에게 수치심을 주면서까지 이런 행위를 한 건데. 그럼요. 아니 뭐 다른 여성의 종아리를 뭐 심적 안정을 위해서 찍었겠어요. 성적 욕구 때문에 찍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남의 신체나 혹은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게 어떤 심리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몰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몰래 쳐다보는 거에서 시작이 됐겠죠. 네, 다른 사람의 신체, 나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성행위 장면을 몰래 훔쳐보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게 이제 성도착증 중에서 관음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몰카 범죄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관음증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나체 혹은 성행위 장면을 몰래 쳐다보면서 자유행위를 통해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게 일반적인 관음증 환자분들인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성행위를 하는 과정을 몰래 찍거나
혹은 찍어놓고 그것을 어딘가에 유포하거나 간직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관음증보다는 일종의 하나의 전리품 과시욕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트로피처럼 전리품이다라고 누군가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간직하거나 혹은 유포를 하는 그런 것들이 목적이 더 큰 것 같아요. 예전에 사냥하면은 사냥 가죽 같은 거 이렇게 막 그쵸. 걸어놓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막 그런 느낌인 거군요. 그러니까 왜 사냥을 하냐고. 난 사냥감이 아닌데. 뭐 사냥도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냥 당해 있어. 막. 이게 이제 왜곡되고 잘못된 성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성적 행위 자체가 상대방과 나와의 교감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행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혹은 그렇게 배우지를 못하고 이게 내가 누군가를 획득했다, 내가 누군가를 소유했다라는 식으로 왜곡되고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 드는 생각인데 이렇게 찍는 놈도 문제지만 네. 보여달라고 하는 놈도 문제고 보는 놈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성적 평등을 위해서 놈놈놈 하지 마시고 아니 놈 자자예요 자. 그런 사람 그 찍는 사람도 네. 문제지만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고 보는 사람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단톡방이라는 거의 특성 중에 하나가 올리는 순간 나는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계중 단톡방에 속해 있는 멤버 중에서는 피치 못한 예기치 못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런 카톡방이나 아니면 어떤 플랫폼에서는 좀 그런 몰카 관련된 키워드를 좀 금지를 하거나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같이 그냥 얘기는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같이 좀 대책의 하나로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온라인상이거나 아니면 SNS상이건 간에 어떤 표현의 자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우리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그 안전장치 자체가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명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몰카라든지 혹은 리벤지 포르노라든지 이런 것들의 몇 가지 단어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이렇게 필터링 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죠. 남의 존엄성을 뺏는다는 거는 네. 그거는 뭐 그 즐거움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로 이런 몰카 범죄에 희생을 당한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거의 사형 선고를 받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뭐 이게 어느 누가 나의 그런 모습을 봤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과 공포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럼요. 정말 몰카 범죄라는 것 자체가 죄질이 굉장히 나쁜 만큼 관련 법안이 제대로 나와서 그렇죠. 좀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성적 범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그 사회의 어떤 성적 성숙도를 말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범죄 지금까지 계속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조금 더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사연은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어려운 연애에 대한 고민 사연입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사연이 왔을지 기대가 되는데 거짓말. 거짓말. 영어 너 정말 영혼 리스. 기대하는 게 이 정도입니다.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요즘 어벤져스 영화 스포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제 고민 사연이기도 합니다. 제가 워낙 마블 세계관을 좋아해서 이번 영화도 개봉일만 손꼽아서 기다렸는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아직 영화를 못 봤습니다. 그 사이에 제 여자친구는 자기 친구들이랑 보고 왔고요. 영화를 먼저 보고 온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오빠 어벤져스 있잖아. 스포하지 마. 안 들을 거야. 아니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한번 들어봐봐. 결국 내용을 듣고 말았습니다. 대체 사람들은 스포를 왜 하는 걸까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저도 너무 궁금해요. 왜
스포를 하는 걸까요? 두 가지 부류예요. 스포일러 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나쁘거나 멍청하거나. 나쁘거나 멍청하거나. 아니 근데 실제로 이번에 엔드게임도요. 하지 마요. 아직 안 보셨어요? 하지 마. 진짜 하지 마요. 아직 안 봤으면 스포일러 당해도 되지. 스포일러 당해도 되지. 이런 게 악의적인 거예요. 스포일러는 두 가지, 나쁘다는 게 이런 겁니다. 스포일러라는 걸 제가 두 가지로 나쁘거나 멍청하거나라고 얘기를 한 게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악의적으로 놀리기 위해서 혹은 그냥 이 영화 망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쁘거나에 들어가는 거에 또 하나가 과시욕이거든요. 맞아. 난 너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난 너보다 더 많이 안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욕구. 이건 나쁜 거예요. 또 하나 멍청하다라는 거는 이것도 좀 표현이 과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스폰지 모르고 스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아까 여자친구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중요한 게 않아 이거. 스포일러라는 말 뜻에 이미 많은 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요? 어떤 의미예요? 스포일 망치다잖아요. 스포일러 망치는 사람 혹은 망치는 행위. 네. 모든 걸 망쳐버리는 아주 나쁘거나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네. 아니 실제로 미국의 프로 풋볼 리그 버펄로스 빌스에 뛰고 있는 리센 맥코이라는 선수가 이 선수가 SNS에 그것도 이렇게 수십만 팔로워가 있는데 이 엔드게임의 결말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올렸다가 심지어 방출 운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과거에는 사실 스포일러에 대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을 때는 인터넷을 볼 때 나는 이 영화의 백그라운드를 보고 싶다든지 혹은 이 영화의 전편에 대한 스토리를 보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이것에 대한 뭐 해고 딱 들어갔는데 쫙 스포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스포일러에 대한 경고 문구를 알아서 자정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알아서 이 영화에 스포일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라고 스포에 대한 그 경고 문구들이 들어와 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좀 성숙했다고 볼 수 있죠. 뭐 스포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가 뭐 영화나 보통 이제 주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경연 프로그램? 에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 경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결과 같은 경우에는 방청객들을 다 내보내고 난 뒤에 발표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공연하기 전에 스포일러를 할 시에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라는 이 확약서를 다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스포일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더 문제가 된 게 그런 정보들이 퍼져나가는 루트, 어떤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졌다는 거죠. 인터넷. 옛날에는 은나래 씨가 혼자 보고 와서 스포를 해봤자 주변 친구들이었잖아요. 요즘엔 SNS에 올리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그냥 정말 스포가 좀비처럼 퍼져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일파만파 정말. 스포일러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면 사실 그 스포일러 정보를 보게 된 일반인들은 기분 나쁘고 말지만 제작자들은 금전적인 손실이 그럼요. 클 것 이게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포일러를 그냥 당한 관객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쁘고 마는 게 아니라 나쁘고 계속 나빠요. 기분이 나쁘고 계속 나빠요. 영화 볼 때 계속 생각나고 막. 근데 심지어 이 영화를 제작하거나 영화 이 산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죠. 뭐 심지어 스포를 넘어서서 극장에서 몰래 그 영화를 핸드폰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그거를 또 올리는 일들도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근데 엄연한 범죄 행위 아닌가요? 범죄 행위죠. 그렇게 몰래 찍어서 유포를 하는 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스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감상문의 차원에서 내가 그 부분을 언급할 수도 있는 거고. 나빠요. 좀 정말 아까 말한 듯이 내가 다시 공유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나쁜 의도가 없었고 멍청해서 그랬습니다 하면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처벌 대상은 아니죠. 처벌 대상이 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서 좀 성숙한 문화? 좀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존중해주는 문화로 접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사회적 상식선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안 하는 게 좋은 것들에 저는 스포일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누군가의 굉장한 즐거움을 뺏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이 커플에 있어서는 우린 다 그럼 남자친구 편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포인트가 네. 남자친구가 싫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안 들어줘. 그러니까 약간 너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뭐 스포일러의 여자친구는.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하긴 했지만 좀 남이 싫다는 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연 기자님이 짚어준 대로 몇 번을 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정말 연기를 잘하시던데 일상생활처럼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라고 하면서 결국은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는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누군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싫다는 걸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스포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요? 저 안 해요? 저 안 합니다. 아, 오늘도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한 가지 키워드 제가 들고 왔습니다. 바로 조현병입니다. 사실 이게 어떤 병인지 맞아요. 사실 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조현병 이거 어떤 병인가요? 조현병이 사실 과거에는 정신분열병으로 분류된 병이죠. 이게 이제 영어 이름이 정확하게 하면 나트레스 다운 스키조프레니아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과 분열이라는 거를 이제 갖다 붙인 일본 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신분열병이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정신이 분열되거나 자아가 분열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정신분열병에 대한 어떤 사회적 편견, 좋지 않은 선입관 때문에 이것을 2011년 3월부터 조현병이라는 걸로 이름을 바꾸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조현병이 어떤 병인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뇌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크게 증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양성 증상이라고 해서 없던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뭐 환청 이런 건가요? 네, 대표적인 게 환각이죠. 네, 외부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에 그 감각을 인지하는 부위가 혼자 흥분하면서 마치 외부 자극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환각 중에 환청이죠. 실제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환자분들이 느낄 때는 청각을 담당하는 측두엽 부위가 흥분이 되면서 마치 외부에서 소리가 들리건 혹은 본인의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끼시는 것들이거든요. 환청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에는 대부분 이명과 비슷하게 물 흐르는 소리라든지 뭐 삐라는 전기음 같은 소리가 들리다가 제일 먼저 증상이 딱 발현할 때 보통 야, 뭐 나래야 이런 식으로 누가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그 후에는 이제 본인한테 말을 걸거나 혹은 명령을 하거나 자기들끼리 떠들거나 환청의 대상이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특히 명령에 의해서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환자분들 중에서 뭐 환청에 의해서 죽어라,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가 보면은 못 견디고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혹은 누군가에게 뭘 해라라고 자꾸 명령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리다 보면은 실제로 타해 위험성도 올라갈 수 있고요. 환자분들이 흔히 호소하시는 건 환후. 환후? 예, 냄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체 썩는 냄새라든지 좋지 않은 냄새들을 많이들 얘기하세요. 실제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데 뭐 굉장히 기분 나쁜 불쾌한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 많이 하시고요. 아니 근데 증상들을 들어보니까 이 병을 앓고 있는 분들 너무나 괴로우실 것 같은데요. 제일 문제가 이제 현실 검증력이 깨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현실인지 증상인지 내 안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실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본인은 혹은 상대방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증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무서운 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근데 왜 환청도 좋은 쪽으로 들릴 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죽어라 이게 아니라 사랑이 뭐 예를 들면 좀 아름답게 이게 환후도 막 갑자기 꽃향기가 난다든지 뭐 시체 썩은 냄새가 아니라 뭐 좋은 내용의 환청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봤자 환상이잖아요. 환각이잖아요. 이 환청을 오랫동안 앓은 만성 조현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청과 거의 친구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영화 같은 데서나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게 되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존 내쉬라는 천재 수학자의 영화를 만든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에 보면은 영상 매체인 영화다 보니까 환청을 영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서는 즉 존 내쉬가 대학원에 입학한 날 처음 만난 룸메이트
친구로 계속 존재하는 그 친구가 사실은 환청이거든요. 왜냐면 오랫동안 환청을 앓다 보면, 조현병을 앓다 보면은 환자분들은 이게 현실인지 혹은 내 안의 세계에 존재하는 건, 그 내 안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건지를 헷갈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현실 검증력이 깨져 있다 보니까 그 환청과 친구처럼 지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치료를 받고 좋아지게 될 때 약을 먹었더니 환청이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보다는 친구가 떠났다라든지 그 장면이 뷰티풀 마인드에 나오거든요. 치료를 받고 그 친구 그리고 그 조카가 환청인 거를, 증상인 걸 깨달은 존네 씨가 이제 거기서 그들과 이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내용이 들리는 경우도 있고 친구로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래봤자 증상이라는 거고, 좋은 내용으로 들려봤자 결국 환자가 거기에 머물다 보면은 현실 세계로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게 됩니다. 뭐 좀 좋은 쪽으로는 그런 식으로 뭐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 된 것들도 있지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해서 실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저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현병이 범죄랑 뭔가 직결되다 보면 아무래도 앞으로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도 굉장히 위축될 것 같아요. 나는 범죄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심신미약의 처벌을 강화해라 혹은 심신미약의 기준을 올려라, 뭐 변경해라라고 얘기 처음 나온 게 옛날에 조두순 사건이었는데, 알코올을 마신, 알코올에 의한 주치 상태에서의 그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과 조현병은 굉장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술을 본인의 의도에 의해서 마시고 조절을 못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오히려 그거는 가중처벌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조현병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치료 명령, 치료 감호가 어떻게 보면 징역형보다는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조현병에 대해서 아마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조현병에 의한 여러 가지 강력 범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현병에 대해서 더 색안경을 끼고 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분들을 무조건 격리 치료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급성 정신병이 있을 때는 자타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에는 지역사회에서 그 관리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분들의 치료에 있어서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확실히 조현병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한 그럼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치료만 잘 받고 관리만 잘 받으면은 우리보다 훨씬 범죄 발생률이 낮은 분들이세요. 거의 그게 참 일반인의 절반이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조현병에 대한 키워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고민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번 고민 사연은 연애 고민 사연입니다. 우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급반전.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이해되지 않아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남자친구는 결벽증이 있는 것 같아요. 유독 손 씻는 거에 집착을 합니다. 데이트를 하다가도 장소를 옮길 때마다 손을 씻느라 바빠요. 나 손 좀 씻고 올게. 아마 제가 제일 자주 듣는 말이 바로 손 좀 씻고 올게, 이 말입니다. 남들은 남자친구와 같이 어딜 가면 가게 문도 열어주고 그러던데, 남자친구는 문을 열 때도 맨손으로는 절대 문을 잡지 않아요. 손수건이나 휴지라도 찾는 사이에 그냥 제가 여는 게 빠릅니다. 손 씻는 것에 집착하는 남친,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좀 심각해 보이지 않는데 이 남자친구분 결벽증인가요, 원장님? 사실 이제 우리가 결벽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강박증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박증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강박증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나를 불안하고 괴롭게 만드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강박사고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 강박사고를 없애고 강박사고로 인해 생긴 불안을 가라앉히는 행동이 있어요. 그걸 강박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강박사고가 있고 강박행동이 있을 때 이걸 강박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강박증은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청결에 대한 거 혹은 오염에 대한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결벽증이라고 부르는 거죠. 가장 흔한 것들 중에 하나. 근데 강박증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 청결이 가장 대표적인, 가장 흔한 주제고요. 두 번째로 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체크, 확인에 대한 거. 문 한 번에 못 닫거나 아니면은 한 번에 집 밖으로 못 나가는 분이 있어요. 막 신발 신고 나가려다 맞다, 창문. 그것도 맞다, 강박증이에요? 네, 요거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질서정연. 질서정연. 뭐 이렇게 이게 있으면 이렇게 놔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꼴 되게 보기 싫어하고요. 아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왜 징크스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네. 생각보다 이 강박이라는 것 꽤나 자체가 많아요. 예, 만연해 있는 것 뭐 같아요. 징크스 중에 흔한 거는 보도블록에 선 안 밟는 거. 맞아요. 왠지 그러면 뭐 기분이 좋을 그 거고.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해서 이 로맨스 작가로 나오는 주인공이 잭 니콜슨 씨가 거기서 아주 열연을 펼치는데요. 정말로 강박증 환자에서 보이는 몇 가지들을 정말 강박증 환자처럼 굉장히 연기를 잘하셨어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아까 얘기한 그 보도블록 선 안 밟기, 그다음에 사연의 남자 주인공처럼 문 그냥 안 열기. 아유 이거 냅킨이나 이런 거 하나씩 꼭 싸가지고 이렇게. 그분은 요걸로 열죠. 소매. 아, 이걸로요? 소매로 하고 이렇게 열게 되고요. 그다음에 집문을 열 때는 또 그냥 안 열어요. 나만의 원칙대로 열어요. 요걸 세 번, 요걸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열어요. 그런 증상들이 쭉 나와요. 거기에 이제 청결에 대한 것도 있고 정리정돈에 대한 것도 있고 체킹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징크스 다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강박적 사고, 강박증적 성향이 있는 분들 중에 칼 같은 뾰족한 날카로운 걸 보면 되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게 혹시 찔릴까 봐 걱정하나 보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로 내가 누구를 찌를까 봐. 그걸로 내가 누구를 찌를까 봐. 보통 강박적 성향이 있는데 날카로운 걸 싫어하는 분들은 보통 그래요. 아 누굴 다치게 할까 봐 나도 네, 모르게. 네. 아. 그런 것에 대한 강박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찔릴까 봐 보다는. 근데 아무튼 이런 강박적 성향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꽤나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데 이게 이제 병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직업적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있느냐, 그다음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의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 그럼 여자친구와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분은 병적인 걸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 이제 강박증에 대한 분들이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치료가 되나요, 실제로? 예. 아 그래요? 강박증에 대한 치료는 제일 먼저 약물 치료부터 시작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분들도 알아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강박사고라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사실 뭐 손 자주 씻는 분이 사실은 내 손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내가 그것에 감염돼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어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찝찝한 게 싫어요. 묻는 게 싫잖아요. 깨끗한 게 좋잖아요. 라고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해서 그분들의 그런 불안과 긴장을 낮춰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통 인지행동 치료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일상생활에 있어서 너무 불편하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그쵸. 거죠. 그럼 저희는 오늘도 배려심 넘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하시죠. 네. 배려가 넘치는.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